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국유소재문화유산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할 국가유산교육사 이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국유소재문화유산에 대하여 수업을 여러 번 개설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분들이 정족수를 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유소재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고 그 안에는 많은 대하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주제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화유산 속 사람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유소재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는 국유소재문화유산의 의미와 현황, 국유소재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국외 분포 현황 알아보기, 또 국유소재문화유산이 해외로 나가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이유들을 알아보고 국유소재문화유산의 반환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문화유산,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느 도시를 상징할까요? 네, 맞습니다. 경주를 상징하는 얼굴무늬 수막새입니다. 신라의 미소라고도 불리어지는 얼굴무늬 수막새도 오랫동안 경주를 상징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못하십니다. 그러나 얼굴무늬 수막새도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경주에서 활동을 했던 일본인 의사에 의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된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소재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어렵지는 않지요. 국외, 외국의 소재,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을 국외소재문화유산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전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져서 해외로 나간 것만을 국외소재문화유산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사형되기 직전까지 남겼던 유목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애매한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해외로 나간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이라면 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았을 것입니다. 네, 굉장히 사람 키보다도 큰 이 문화유산은 광개토 대왕 비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우리 광개토 대왕비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중국은 중국 영토 안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는 중국의 한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지금 그렇게 중국 역사 속으로 고구려 역사가 녹아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비를 보셨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7개의 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칠지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칠지도는 백제에서 백제 근초고왕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하사했다라고 하는 칠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가운데 보면 금상감 기법으로 명문이 써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이 한 1000여 년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녹이 슬어있던 것을 녹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글자도 방락된 경우들이 있어 일본에서는 백제가 헌상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우리의 귀한 칠지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백제의 문화 수준과 일본의 문화 수준 차이에서 이러한 칠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백제가 당연한 그런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일본에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안평대군이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많은 그 학자들과 그 당시에 성삼문, 박팽년 이런 학자들과 이 아름다운 도원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안평대군이 안견에게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안견이 3일 만에 그렸다고 하는 몽유도원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지만 몽유도원도는
아마도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에 가서 자꾸 전시를 하다 보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있는지 더 이상 현물로 전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안타까운 몽유도 원도입니다. 조선 전기의 화가로서 이름이 남겨진 그런 화가로서는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라 미술사적이라든가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죠. 이 몽유도 원도는 그 밑으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찬문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옆에 자세히 보시면 로간이라고 하는 거리 도로 명도 보이는데요. 미국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는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외교관을 미국에 파견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공사였던 박정양 일행을 파견을 하며 사용했던 봉사관 건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나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1910년 한일 병탄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다 보니 이 공사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은 이 건물을 단돈 5달러에 거의 빼앗아 가다시피 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후로 많은 미국인들이 이 건물에서 거주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건물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들여서 지금은 역사관으로 속의 안의 모습도 옛날 그 당시에 공사관 시절에 사용해왔던 모습대로 다 고증을 통해 리모델링을 한 후 지금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귀중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이런 고려 불화도 있습니다. 고려 불화라고 하는 그림은 고려시대 때의 그림은 정말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고려 불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고려 불화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수결이 남아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에 사형 선고를 받고 3월에 사형이 집행되는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200여 점의 유목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수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품을 가려내기는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겠지요. 그 중에 한 57점 정도가 진품으로 밝혀져 있는 상태이고 안중근 의사의 유목 중에 31점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글씨가 훌륭해서 보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역사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귀중함 때문에 한 사람의 유목이 이렇게 많이 보물로 지정된 경우는 드문 경우가 되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둑판입니다. 이렇게 멋진 바둑판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백제의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을 했던 바둑판입니다. 그 나무도 자단목이라고 하는 귀한 나무를 동남아로부터 수입을 해서 만들고 시줄과 날줄에 해당하는 부분도 상감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 한쪽에 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오른쪽 문을 열며 왼쪽에 있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둑 알 경우에도 일일이 다 상하에다가 조각을 해서 바둑알을 썼습니다. 굉장한 수준의 바둑판이지요. 의자왕이 왜 일본에 이렇게 멋진 바둑판을 선물했을까라고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들이 다 외교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바둑판을 일본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똑같은 것이 국내에도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에 가시면 복제되어져 있는 바둑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한 손바닥 크기만한 것입니다. 고려 나전합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의 나전은 굉장한 기술이 들어간 공예품이었죠. 안에 들어가 있는 나전이라는 건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들을 아주 얄팍하게 조각을 해서 다 잘라낸 다음에 만여 개가 넘는 수만 개의 조각을 가지고 이런 나전합을 만들게 되죠. 조선시대 때의 나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의 나전은 고려시대 때의 나전과는 좀 다른 면이 있고 무늬도 커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귀중한 것은 청자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청자의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을 모합이라고 하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자합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문화유산은 뿔뿔이 흩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나전도 우리나라에 최근까지도 이 시대에 불자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한 3개 정도의 나전을 사들여서 국내에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나전은 한 4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려 시대 때의 나전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팔려나가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국외소재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외소재 문화유산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사실 국외소재 문화유산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그럼 해외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귀중한 것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가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분포도가 어느 나라에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일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 10만 점이 넘는 문화유산이 나가 있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게 어린아이들도 일본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두 번째는 미국에 또 한 6만여 점이 나가 있고 독일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일본과 미국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독일, 영국, 프랑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나라의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1880년도 후반이 되면서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나라들과 수호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 의해서 나간 문화유산이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게 되겠죠. 보통 전체를 합해보면 29개 나라에 24만 7,718점이나 되는 문화유산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서는 업로드를 해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내게 될까요? 24만 7천 점에 해당하는 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일일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알아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해외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대학교 이런 곳에 우리나라에서 협조를 요청을 하겠죠. 당신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관계되는 문화유산 좀 조사해 주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세서 빠짐없이 조사해 줄까요? 어렵겠지요. 학술 연구 조사 결과도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국내외 전시에서 나오는 그런 소장품 도록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교류에 의해서도 문화유산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찾아내는 문화유산의 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24만 7천 점 중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도 포함이 될까요? 선생님 집에 있는 귀중한 고려청자 국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마다 조사하는 수량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고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이라고까지도 합니다. 특히나 일본에 있는 경우는 더 알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해마다 열심히 조사하는 수량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여 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서 했던 그 통계를 보면 환수된 것은 한 12,000점 정도입니다. 이거는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돌아온 문화유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현황도 우리 29개국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13개국 정도밖에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든 건 찾아왔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병풍 같은 경우에 병풍을 전체로 10폭짜리 병풍을 통째로 들고 나간 경우에는 한 점으로 우리가 집계를 하겠지만 병풍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가기가 힘들면 다 분리를 해서 가지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로 만들거나 족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점으로 볼 것인가 10점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또 그런 오차도 생겨나게 돼서 이건 해마다 수량들은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24만 7천여 점이나 되는 문화유산이 우리의 것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마이크를 대면 많은 분들이 다 찾아와야지요. 다 가져와야지요. 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집안과 B라고 하는 집안에서 두 집안이 있습니다. A라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가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B라는 집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집안에서는 그 가보로 내려왔던 물건을 B라는 집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겠죠. 그거 우리 집안의 가보인데 왜 너희 집안에서 갖고 있어? 내놔. 라고 말을 한다면 B라는 집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그거 너희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선물로 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 우리 집안에서 너희 집안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아주 나쁜 경우에는 너희 B라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있는 거 훔쳐갔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유산이 옮겨진 방법에 따라 우리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나가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될 텐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전쟁을 치루어냈지요. 고려 말부터 많은 외구의 침략이 있었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가깝게는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도 도굴되거나 도난당하고 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이렇게 약탈당한 것들이 또 많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일본인들은 또 개인적으로 매입을 해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얼굴무늬 수막새와 같은 경우이죠. 또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왔다고 했지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외교관도 왔고요. 선교사, 의사, 교육자, 여행자, 사업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궁금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선을 여행을 하다가 또는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하면서 가지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과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로 나간 것은 불법적인 반출입니다. 불법으로 반출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찾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문화교류에 의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반출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훔쳐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쟁 중에 나간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주, 연지사지, 동종이라고 하는 거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아마도 임진왜란 때 반출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강화도 외교장각 의궤. 외교장각 의궤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돌아와 있습니다. 외교장각이라는 말과 의궤라는 말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의궤는 의식의 궤범이라는 뜻입니다. 궁궐 안에서 있는 많은 행사들, 결혼 행사도 있을 테고 왕세자로 책봉하는 의례도 있을 테고 또 장례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 매뉴얼과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매뉴얼과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임금님이 보는 어람용이라는 의궤도 만들고 직접 행사를 집행해야 되는 관리들이 보는 분상용 의궤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궤를 좀 더 정성껏 들여서 더 만들게 될까요? 어람용 의궤를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게 되는 것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띠에다가 다시 만들게 되고 겉에 표지도 비단을 사용하게 되거나 하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분상용입니다. 그래서 표지도 그 위에다 그대로 글씨를 쓰게 되고 안에 내용들도 어람용의 경우에는 많은 안료를 써서 정성껏 아주 섬세하게 그린다면 분상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리들이 나누어서 보게 되다 보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지지는 않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의궤라고 하는 것인데 워낙은 규장각이 창덕궁 안에 있죠. 규장각 안에 두었던 것을 정조 임금님이 궁궐에는 불도 자주 나고 안전하지 못할 수 있겠다. 그러니 바깥에 외부에 규장각을 하나를 두어서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둔 것이 외규장각입니다.
그때 안전하다고 여겼던 지역이 바로 섬으로 되어 있는 강화도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강화도에 외교장관 의궤를 두었으나 전쟁 병인 양요 때 우리는 병인 박해가 먼저 일어납니다. 프랑스 신부들을 처형을 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했던 신부가 중국에 주둔한 프랑스 군대에게 알리게 되고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양요 때 들어왔던 프랑스 군인들은 외교장갑 속에 들어있는 많은 우리의 서적이라든가 보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프랑스로 가게 되면서 특히나 어람용 의궤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불을 질러 버려서 다 태워버리게 된 안타까운 만행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 병인 양요입니다. 그러나 외교장관 의궤는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노력, 외교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영구 임대의 방법으로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형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은 프랑스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안타까운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것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보와 국세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어보와 국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왕실에서 사용을 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사로이 개인 간의 거래가 될 수는 없는 그런 문화유산인데 그 인장들, 어보와 국세들이 미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미군에 의하여 종묘에 있던 어보들이 약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거 지금쯤 팔면 얼마나 할까? 하고 경매에 나왔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 들어온 문화유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되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소장자가 아무리 선의의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압수 과정을 통해서 어보와 국세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왕실에서 사용했던 임금님이 사용하였던 이런 어보와 국세들은 그 후로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을 할 때 그런 선물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게 돼서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보시는 건 박근혜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들고 온 것이고 그 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또 찾아온 그런 어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돌아오지 못한 어보들이 아직 남아있게 되죠. 일제강점기 기간에 반출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대산본 조선왕조 실록과 경주 노서동에서出土된 그 금목걸이는 다행히 돌아왔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오구라 슈코칸에 소장되어 있는 두 개의 탑 그리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야 금관은 그대로 일본에 남아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오오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구라는 한자어로 대창이라고 쓰고요. 오구라는 한자로 소창이라고 씁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반출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오구라, 소창이라고 쓰는 사람의 문화유산은 정말 많아서 그 사람이 도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가지고 한국관을 꾸밀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들이 일본에 나가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은 실제 수업에서도 만나뵈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문화 교류에 의해서 나간 우리의 문화유산들입니다. 풍속도 하면 우리 김홍도를 떠올리거나 신윤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기산 김준군이라고 하는 분은 수출 화가로도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문호가 개방이 되고 나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 조선에 들어와 정말 진기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면서 그림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엽서라든가 그들의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밀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 쓱쓱쓱쓱 그림을 그렸던 기산 김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굉장히 많은 양의 풍속도들이 나가 있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유명한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죠. 어떤 점으로 유명한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나라에 공사를 왔던 콜랑드 플랑시라고 하는 그 프랑스인이 사가지고 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심체 요절은 우리가 가져다가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또 크게 전시를 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 우리 합천 해인사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합천 해인사에 있는 건 대장경 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숭상하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억불 순유 정책을 펼칠 때 팔만대장경 판을 일본에서 굉장히 가져가겠다고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불교를 믿지 않으니까 대장경판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책으로 찍어서 우리가 주지는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장경을 그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 일본에 남아있는 서책입니다. 이 기산 김준근의 풍속도는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한번 전시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이 보도가 될 때는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교류위에서 나간 것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백자 운용문호라고 하는 커다란 용준이라고 합니다. 용그림이 있는 항아리는 용준 중에서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는 이 운용문호는 고종임금님이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온 그 콜랑드 플랑시라고 하는 공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 궁중에서 잔치를 할 때 뭐 술을 담기도 하고 또는 비단 꽃을 꽂아 놓았던 그런 커다란 항아리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조선 반화입니다. 마치 분재처럼 되어져 있죠. 그 화분에 금박을 입힌 나뭇가지에 여러 가지 보석들을 달아서 장식을 했던 반화인데 국내에는 똑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더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홍상조약을 맺을 때 프랑스의 사디 대통령에게 고종이 선물로 준 조선 반화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주었으니 우리도 무엇인가 선물로 받은 것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컵이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고궁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정말 아름다운 청자 양각 연판문 주전자입니다. 이것도 명성황후가 자신을 돌봐주었던 여자 의사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미국에 가 있는 우리의 아주 멋진 청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손잡이에 여기 금박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애벌레예요. 그 애벌레가 마주보는 이 뚜껑에는 나비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거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도 이런 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땅이 살기 힘들어서 이주를 해가 만주에서 살던 우리의 동포들 또는 하와이로 이주해간 우리의 동포들이 계시겠지요. 그분들이 가서 행했던 우리의 뭐 전통 혼례라든가 장례라든가 또는 이런 유두절의 세식 통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금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아리랑 멜로디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을 할 때 애국가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죠. 특별히 애국자가 아니어도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같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리랑 멜로디에 찬송가가 섞여서 나온다 하면 듣는 순간 아마 모두들 가슴이 뭉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도 소중한 우리의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무형유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외에 있는 그 한국문화유산은 다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아유 힘들어요 라는 거는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제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바뀐 곳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을 조사하고 환수하고 하는 일을 해왔지만 2012년도에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죠. 해외에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 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문화유산 환수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국외 소재 문화유산을 찾아온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여러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는 지금은 환수보다는 또 다른 분야에 많은 부분에 공을 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하는 방법, 불법 반출된 방법과 적법으로 반출된 것이 있다. 불법 반출된 것은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나간 것이고 적법한 반출은 문화교류에 의해서 나간 문화유산이다. 불법 반출은 반환 대상이 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반출된 것은 반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입을 통해서 또는 기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화유산이라면 환수하는 방법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외소재 문화유산이 그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박물관 그 협의회 윤리 강령에도 모든 문화유산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소장, 수집, 구입해야 한다. 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만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약합니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소장한 소장국과 문화유산을 반출당한 그 두 나라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강제력이 없게 됩니다. 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 법을 적용하기 전에 그 나라의 국내법이 먼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많은 다른 나라의 유산들, 영국 박물관에 있는 그 많은 이집트, 그리스, 아프리카의 문화유산들이 원래 빼앗겼던 나라들은 돌려달라고 다 요구를 하겠지만 프랑스의 국내법은 철옹성과 같다고 합니다. 절대로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장관 의궤가 돌아올 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많은 사서들이나 관계자들은 막 데모를 하면서 이건 대통령이 함부로 문화유산을 내보낼 수 없는데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며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보였던 것도 이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네,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의 소극적인 대응. 아쉬울 게 없죠. 일단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문화에 대한 국제주의적인 시각과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민족주의적인 시각은 그 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더 관계가 되니 원래 있었던 장소에 있어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나라들은 문화유산을 많이 빼앗긴 나라들입니다. 뭐 그리스, 아프리카, 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해당이 될 테고요. 국제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들은 너희 나라에 그렇게 변변히 전시할 만한 공간도 없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볼 수 있게 우리가 잘 전시해 줄게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도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국제법이 만들어졌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잘 발효가 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협약에만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국제주의적인 시각인 것이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 표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모습 같아 보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딱지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건물 옥상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건물의 앞에 이러한 문양이 붙어 있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국제 푸른 방패입니다. 블루실드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표식을 그 전쟁 중에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건물들 이런 곳에 붙여놓게 됩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그 옥상 꼭대기에 아무래도 그쪽도 이제 지금 막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폭격을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표식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지하면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폭격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죠? 네. 앞에서 보셨다시피 외교장관 의궤는 외교적인 협상에 의해서 프랑스와 우리와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조건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고속전철 KTX를 들여오면서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을 받아오게 되죠. 그때 암묵적으로 외교장관 의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훨씬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수사 공조를 통해서 돌아온 것으로는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시기의 인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 안에 들어온 문화유산이 불법적이라고 하면 압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자가 얼마나
선의의 소장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그 미국 법위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가 필요해서 수사 공조회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문정왕후 오보는 문재인 대통령 때 돌아온 것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은 아주 귀한 묘지입니다. 묘지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선재라고 하는 조선 초집현전 학자의 묘지석입니다. 그러나 묘지는 후손들이 무덤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조상의 산소를 매일 가서 살펴보지 않는 한 도굴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선재 묘지는 도굴꾼들에 의하여 도굴이 된 다음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공항이나 항만에는 문화유산 감식관들이 있게 되는데 이건 묘지인데 이 묘지가 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일본으로 나가려고 할까 하고 일단은 그 반출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감식관들이 이 이선재 묘지를 그대로 똑같이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 항만 이런 곳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출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했지만 밀매단들은 이거를 김포공항에 세관원을 매수를 하여 일본으로 빠져나가 일본에서 팔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일본의 문화유산의 흐름을 알아보던 중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발견이 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문화유산을 빼돌렸던 그 밀매단들이 체포가 되게 돼요. 체포가 돼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선재 묘지가 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일본의 문화유산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노출되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이선재 묘지가 알게 되어졌는데 소장자를 찾아가죠. 소장자를 만나서 이 문화유산은 도굴되어져서 나간 것이니 기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소장자는 암 투병 중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도굴돼서 온 것인지를 몰랐다. 그러니 죽은 다음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지혜롭게도 이 이선재 묘지를 우리나라에 기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기증을 해서 지금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재라는 분이 광주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광주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소장을 하고 있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마도 기증일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매입을 통해서 많은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문화유산을 보고 매입을 통해서도 들여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교류에 의해서 나갔던 방법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거나 연구에 꼭 필요한 그런 문화유산이거나 현지에서 왜곡 활용되는 그러한 문화유산이라면 우리가 환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큰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문화유산들이 그래도 많이 있죠. 다 돌아올 수도 없는 경우이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현지에서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수장고에서 곰팡이 나고 햇빛도 못 보고 망가져가면서 중증 환자처럼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존과 활용에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현지에서 홍보하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국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곰팡이가 나고 망가져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외에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심각한 것들,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것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걸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요.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또는 시급한 거 먼저 보존 처리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보존 처리를 하는 과정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1년 이상씩 걸리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또 많은 후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학술 연구 지원을 한다. 앞에서 보셨던 고려 불화와 같은 경우에도 불화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화유산은 잘 모르는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아, 이거 중국 건가 봐. 중국이라고 표기를 하거나 일본으로 표기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것도 이런 학술 연구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주미대한제국공사관과 같은 역사 건축물, 상하이의 임시정부라든가 여러 독립운동 유적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매입을 해서 관리 지원하는 것이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국의 다랑아리전이라고 이게 6월 달에 끝난 항아리전입니다. 덴버, 미국에 있는 덴버 박물관에서 한국미술특별전을 통해서 우리의 다랑아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갖고 그쪽 지역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이런 전시회를 하는 것도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독일의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에서 100가지 행복 한국문화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국내에서 간 것도 있지만 그쪽 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들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드레스덴 성은 이렇게 멋진 곳이랍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전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하죠. 보존을 해주는 방법 중에 벨기에 왕립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이런 청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2021년도에 와서 다 복원을 해주고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 복원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형에 빗대어서 복원을 해주어서 가게 됐습니다. 보시는 이런 청자 중에는 아까 프랑스에서 왔던 공사관 말씀드렸죠. 콜랑드 플랑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문화유산을 수집을 해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콜랑드 플랑시와 함께 갔던 청자들이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벨기에로 팔려나간 우리의 청자들 보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분이 책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들도 한 번쯤은 고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좀 뭉클해져요. 문화유산 사람 손에 의해서 그 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도 한 번쯤은 고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우리 땅을 떠난 문화유산을 한 번쯤 더 눈여겨봐주고 안부를 물어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존 처리를 해서 간 것이고요. 해악 반도도라고 하는 것도 궁궐에서 큰 혼례를 하거나 할 때 병풍으로 사용되었던 굉장히 큰 병풍입니다. 바다와 학과 복숭아치 있는 해학 반도도이죠. 이것도 이렇게 큰 거는 중국의 병풍이야 라고 해서 중국 거로 표기되었다가 이게는 금박이 묻혀져 있습니다. 아, 금박을 쓰는 건 일본의 병풍 아니야? 라고 해서 일본 거로 또 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학예 연구를 통하여 조선의 것임을 밝혀냈던 해학 반도도도 우리 국내에 와서 오래되다 보니까 때도 타고 방락된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을 복원해서 전시하고 또 돌아가게 된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화롯이 있습니다. 화롯은 궁중에서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지요. 그러나 이거는 한 사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돌려 입게 되고 나중에는 민간에서도 입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깃 부분들이 많이 상하게 되고 또 두껍게 놓여진 수 부분들도 천이다 보니까 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가져와서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데이턴 박물관의 해학반도도 다 수리해서 가서 전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아쉬워서 이게 조금 일찍 우리가 영상을 찍었다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고궁박물관에 가서 보셨을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이라고 그래서 두 점의 병풍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원 처리를 마치고 전시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생긴 병풍이 돌아와 이렇게 멋지게 복원이 되어졌고요. 내부 부분에도 이렇게 복원이 되어졌고 또 이러한 그림들도 이 상태로 온 병풍이 이렇게 백동자도가 복원이 돼서 국내에서 전시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자주 가보시다 보면 복원 처리를 끝낸 문화유산들 전시를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볼 수가 있죠. 가장 좋은 방법, 후원과 기증이겠죠. 그래서 그 국가 예산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사들여온다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경매를 통해서 문화유산을 구입한다라는 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촉박합니다. 그냥 국가 예산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큰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엇 게임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예요. 게임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7가지의 문화유산을 경매를 통해 사들여 오는데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죠. 거의 93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후원 약정식을 맺어 문화유산을 사들여 올 수 있는데 공헌을 해주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도 문화다라고 하는 슬로건 안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삼성재단에서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어서 보건 처리를 해주는 일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BTS의 RM이라고 하는 또 이 친구가 문화유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왜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인 그 미륵 방가사유상을 책상 위에 올려놨더니 그 BTS의 팬클럽 아미에서 그걸 보고 막 주문이 쇄도해서 품절이 되다시피 한 정도가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이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선전을 하지 않아도 은근한 모습으로만 비춰줘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M도 해마다 1억씩 기부를 해서 이 화롯이 복원되는데 귀중한 보탬을 했던 그런 복원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 우리가 일본에 약탈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뾰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는 그 서산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의 불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절도범들에 의해서 대마도에서 도난당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서산에 있는 부석사에서 소장을 하고 있던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에서는 이 물건을 일본에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러겠어요?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기관과 서산 부석사와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있었던 이 일은 작년에 2023년도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을까요? 무려 10여 년이 걸쳐서 판결이 났던 그런 상황인데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아마 뉴스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최종 판결은 일본으로 돌려줘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일본으로 다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재판 과정 속에서 재판부는 고려불상이 실제로 고려시대 때 불상인지를 밝혀라. 서산 부석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절인지를 밝혀라. 일본은 적법한 방법으로 이것을 가져갔는지를 밝혀라.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고려 말에 외구의 침입이 해안가에 빈번히 일어났을 때 약탈당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1370년경에 이러한 것들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게는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도 그러한 것을 연구하게 돼서 많은 부분이 연구 업적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우리가 훔쳐가지고 온다? 옳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겠지요. 네,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 문화유산이 그럼 없을까요? 우리는 피해국이기만 할까요? 아마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이냐면 중앙아시아의 유물입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갔던 그 두낭 석굴 근처에 있던 많은 석굴들에서 우리가 가서 이걸 가져왔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1500점 정도가 지금 현재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져왔을 리는 없겠지요. 네, 이것도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이었는데요. 그 두낭 석굴은 대부분이 유럽인들에 의해서 도굴을 다 당했다고 하죠. 벽화째 다 떼어갔잖아요. 독일에도 많은 부분이 나가 있고 영국에도 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문화유산은 일본인이 영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석굴에서 떼어가지고 일본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한 5천여 점을 가져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중에 3분의 1이 소장하고 있던 별장에 있던 것을 별장을 팔게 되면서 남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데라우치 총독에게 우리나라를 그때 지배하고 있던 총독인 데라우치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로 주게 됩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사람은 왜 선물로 주었을까요?
조선 땅에서 채굴권을 얻기 위한 어떤 이권을 갖기 위해서 선물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주게 되었던 것이 우리 궁 안에 보관이 되어 있던 것이 해방이 되면서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탈해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땅에 중앙아시아에 유물이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 그 지역은 지금 막 분쟁 지역이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한 국가가 제대로 서게 된다면 이거 우리의 유산이니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선뜻 줄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도 많은 분들은 주어야지요 라고 하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항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오셔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고맙다, 잘 간수하고 보관해주고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남겼다고는 하네요. 언젠가 그 지역에 번듯한 독립국가가 들어선다면 그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돌아온 문화유산입니다. 선원전 현판이죠. 선원전 현판과 일본 사찰에 있던 조선 왕실에서 경복궁 안에 있던 사당으로 추정이 되는 관월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목조 건축은 이렇게 건물체 분해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기증을 통해서 그 관월당 건물이 다 해체가 되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보관 중인 이 부재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모습으로 고증을 통해서 원래 궁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설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것을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쭉 들어보시니까 국외 소재 문화유산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현지에서 외교관 역할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자, 지금은 모든 문화유산을 찾아오기가 참 어려우니 현지에 있는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현지국과 우리나라가 공유를 해서 함께 돌봐야 될 공유유산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수업을 다 듣고 보니 가려진 햇빛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어린 학생이었는데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우리의 문화유산인데 현지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지지 않고 수장고에 그대로 박혀있는 상태라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가려져 있는 것을 걷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은 단어들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시면서 국외 소재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무늬 수막새. 수막새는 집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 기와의 수키와 앞에다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도깨비 문양이라든가 이러한 문양들이 많이 들어가고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연꽃무늬 수막새들이 또 많이 삼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얼굴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빚어진 것이고 현재까지 한 점도 발견되지가 않았고 또 밑에 보면 이렇게 좀 끊어져 나간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그 여운을 주는 얼굴 무늬 수막새이죠. 얼굴 무늬 수막새를 가지고 또 로고를 만든 회사도 있죠.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LG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얼굴무늬 수막새에서 LG라고 하는 그 로고를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식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하루 신라의 미소를 지어보시면서 빙긋 웃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로 나라를 지키는 문화보국을 꿈꾸며 국외소재 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초50플러스 센터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기관에서 이 수업을 한 18강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